요동치는 코스피 2026 하반기 주가 흐름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상반기에 코스피가 뭐 9천 넘어서 계속 오르는구나 했다가 요새는 또 하도 요동을 쳐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코스피, 롤러 코스피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롤러 코스피를 탄 것처럼 움직이는 코스피라고 해서 새로 생겨난 말인데요. 그야말로 투자하시는 분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요, 코스피가 9,000선 돌파하면서 야, 드디어 이제 만스피 시대 열리나?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6월 26일에 갑자기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8% 넘게 급락하면서 매매가 20분간 정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7월 2일에는요, 8,000선을 내줬고요. 3일에는 반등했습니다. 그러다 어제는 오전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올리더니 오후에는 다시 한번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2000년 이래로 서킷 브레이커가 총 12번이 발동했거든요. 그 가운데 6번이 바로 올해 발동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코스피 지수가 요동을 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아침에는 시장이 한 3% 넘게 하락 출발하더니 지금 10시 이 시간 코스피 지수는 1.7% 상승 전환했습니다. 하락과 상승을 하루에도 몇 %씩 오가는 시장 상황입니다. 이야, 야 그래도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 3년 했더니 사이드카 발동했으니까 뭐가 제동이 걸렸나 보다. 뭐 이 정도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이게 뭐 정확한 차이는 잘 모르겠거든요. 자동차 사이드 브레이크 올리는 거. 쫙 멈춰! 쫙! 그렇게 올리시나 봐요 요즘은. 네. 이상한 소리 멈추세요. 네.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이드카라는 용어는 자동차에서 나왔습니다. 과거에 오토바이를 탔을 때 오토바이 옆에 있는 2인용 오토바이가 있는데요. 그 보조석을 사이드카라고 불리우는데요. 보조석에 타서 아무 일도 안 하거나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저기 앞에 위험한 물건이 있어. 사람이 지나가 조심해. 그런 의미에서 사이드카가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이드카는 일상적인 매매에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어떻게 본다면 기계적인 매매를 중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할 때는 사이드카가 걸려 있어도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카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3단계로 나뉩니다. 시장이 8%, 15%, 20%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아예 시장 자체를 멈춰버리는 것을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고 있고요. 전문적인 용어로서 서킷 브레이커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겠지만 맞아요. 두꺼비 집입니다. 두꺼비지? 네, 우리 차단기. 네, 결국은 차단기를 우리가 전기 공사를 할 때라든지 그때는 차단기를 완전히 내려서 전기를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 서킷 브레이커고요. 일단 시장이 과열됐으니까 좀 쉬어라. 좀 20분 동안 쉬었다가 좀 이성을 되찾고 한번 매매를 해보자라는 것이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변동성을 보면 요즘 롤러코스피라는 말이 딱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 걸러 하루가 아니라 하루 안에도 요동을 치잖아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까지 요동치는 건가요? 전 세계 증시 가운데 상승률도 1위지만 변동폭도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롤러코스피가 반복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 기업 메타 쇼크입니다. 페이스북과 이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가 최근에 자사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남는 자원을 다른 회사에 판매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회사는 계속해서 투자했던 회사가 남는 재원을 판다고 하니 공급 과잉의 시그널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국내입니다. 이른바 계륵이 돼버린 레버리지 ETF입니다. 금감원장이 들어놓아서라도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이 계륵이 돼버린 이 상품이 상승폭, 하락폭의 2배를 추종하다 보니 오히려 지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장마감 30분 전까지 오르면 2배가량 더 사야 하고요. 내리면 2배가량 더 팔아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모건 스탠리의 저주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데 반도체 빅3,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팔아라, 비중 축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1년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해서 반도체주들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바로 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는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와중에 또 눈에 띄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총 1위에 등극했다 이런 이야. 뉴스가 있는데
이거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6월 22일이었고요. 물론 6월 22일 날 시가총액 1위 하이닉스가 등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삼성전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엄청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무려 25년 넘게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달성을 했었거든요. 주도주가 드디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하게 됐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생산하지만 가전도 있고요. 핸드폰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라는 업체까지 좀 다양하게 사업 영역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하나입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불리우는 AI 시대 때 가장 필요한 메모리 시장에서 60% 정도의 점유율을 자랑하면서 AI 시대 때 가장 필요적인 회사가 하이닉스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거봐 AI 시대가 된다면 삼성전자도 잘하는 기업이지만 하이닉스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원주 선생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뉴스를 보는 순간.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10일에 SK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상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결국은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SK 하이닉스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미국에 상장한다는 하이닉스의 주식은 예탁 증서입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하이닉스 주식으로 바꿔줄게. 주식이 상장하는 게 아니라 바꿔줄게 증서가 상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찌됐건 주식으로 교환이 가능한 그런 증서다 보니까 주식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개인 투자들, 미국 기관 투자들은 하이닉스 ADR을 통해서 하이닉스 주식을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ETF, 특히 미국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 ETF에서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만 살 수가 있는데 SK 하이닉스 ADR이 상장되면은 SK 하이닉스 ADR을 통해서 반도체 ETF에도 SK 하이닉스를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략 한 7조 원 정도의 패시브 수급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주가도 하이닉스 주가가 빠르게 반등한 거 보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뉴스를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미 소문이 다 났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1위에 나스닥 상장까지 지금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떻게 SK 하이닉스를 더 사야 하느냐. 네. 지금이라도 사야 하느냐. 이게 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사도 됩니다. 네. 일단은 두 이벤트 모두 긍정적입니다. AI 시대 내년에 되면 어떤 AI의 모습으로 변모를 할지 어떻게 진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HBM이나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D램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도 한국에 있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 ADR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방송할 정도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이 뉴스를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알고 있는 뉴스라면은 오히려 실제적인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망. 이미 나 알고 있었어. 이 정도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됐겠지. 그러면서 뉴스에 파는 전문 용어로는 셀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셀온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회사는 좋은 가격에 사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회사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하이닉스,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좋은 가격에 사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비겁하게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좋지가 뭐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네. 나빴잖아 지금 벌써. 네.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제가 어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몇 조라고요? 뒤에 조로 끝나던데요? 네, 이게 좀 숫자가 조금 비현실적인데요. 예. 매출이 171조 원, 이야.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19배 이상 늘었습니다. 19배? 삼성전자가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냈거든요. 그런데 전 분기와 대비해서도 매출은 28%, 영업이익은 26% 늘었습니다. 창사 이래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한 겁니다. 글로벌에서도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요. 분기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회사
바로 삼성전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보다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전 세계 1위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른 게 실적을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야, 아니 171조 원, 뭐 89조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돼요. 박수도 안 나.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실적이 높으면 주가도 가자 뭐 기대해 볼 수 그러니까요. 있는 건가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세요.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삼성전자의 실적을 추정하는 겁니다. 실적을 추정해서 삼성전자가 이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할 거다라는 의견이 모아지면 제가 뭐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컨센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 실적이 더 좋아? 나빠? 이걸 갖고 판단을 하는 거지 절대적인 숫자 90조, 100조, 120조 이런 걸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셔야 될 게 실적이 좋았어? 절대적인 실적도 보셔야 되겠지만 시장이 생각했던 컨센서스가 얼마였어?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컨센서스를 85조에서 많게는 100조 정도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89조 정도의 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컨센서스 부합했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실적이었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뭘 봐야 되냐? 뭘 보셔야 되냐면 네. 가이던스를 보셔야 됩니다. 가이던스라는 건 뭐냐면 이번 분기는 이 정도 분기 실적을 낼 거야.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면 다음 분기는 한 100조 할 거야 또는 120조 할 거야. 이게 가이던스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이 가이던스 숫자가 이번 분기보다 얼마나 더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뜯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 부분에 엮여 있습니다. 메모리, HBM, 그리고 뭐 가전, 파운드리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7월 말 정도에 세부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세부 실적 발표할 때 메모리 반도체나 HBM과 같은 이런 영역에서 얼마나 실적이 좋아졌는지 세부 점수표까지 뜯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어렵죠? 네. 일단 모르겠다. 용어부터가 뭐 컨센서스, 뭐 가이던스 저 이런 거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되는데 증권가 이거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컨센서스를 말씀드리면 네, 하반기 코스피는 10,000포인트 정도를 컨센서스로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0포인트. 방금 삼성전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두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올해 500조 정도는 충분히 벌어들일 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국의 PER 밸류에이션을 곱해주면은 10,0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AI 시장이 더 커지고 AI 관련된 투자가 더 늘어난다면 15,000포인트도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병도 있습니다. 앞서 이인철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로 좀 쏠려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 AI 산업은 대규모 자금, 돈을 많이 쓰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올릴까 내릴까 이런 거에 굉장히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금리 좀 올릴지도 몰라. 우리 하반기에 금리 좀 올릴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도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한국을. 네, 어제도 팔고 있고요. 그제도 팔고 있고요. 오늘도 팔고 있어요. 물론 저도 물어보고 싶지만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한국 시장 쪽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좀 변동성은 계속 클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계속 발동하면서 우상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